이탈리아 밀라노. 한 열차에서 갑자기 많은 동양인들이 타는데 단체로 일제히 일어나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탈리아 승무원이 손님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과 연결된 공항 열차에서 일하는 이탈리아 사람인 안젤라입니다. 저는 공항철도 직원으로서 매일매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한개월 전 저는 심각한 공황장애로 인해 휴직 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공항 열차는 소매치기와 강도와 혼잡하기로 유명하고요. 여름 여행 시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를 경험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찾습니다. 이번 시즌은 유난히 혼란스러웠고 저와 같은 열차 직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로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저희의 주요 목표는 무임승차 승객을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밀라노 공항철도는 다른 현대식 열차 시스템과 달리 아직 승객 탑승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모든 승객이 요금을 지불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상황을 이용한 여행객은 주로 아시아 여행객이 많았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습니다. 밀라노 공항철도는 원래 동양인과 서양인 승객 모두에게 택시와 기내식 등의 우선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인 여행객들만 책임감 있고 세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깔끔하게 먹고 스스로 뒷정리를 하고 특별칸에서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항철도 본부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한국인 방문객을 우선칸에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인만 특별 대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 방문객도 한국인과 함께 노약자 전용 칸에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한국인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일부는 철도 복도를 화장실로 사용했고 일부는 점심 식사 후 남은 음식물을 칸에 버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복도를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면서 전혀 치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아시아 문화권에서 이러한 행동의 차이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전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는 특별칸을 관리해야 하는 날에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세게 보이려고 옷을 입고 아이라이너도 더 짙게 발랐지만 중국인 방문객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중국말로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죠. 게다가 기차표가 없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공항으로 몰려와 무료로 기차에 탑승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행의 피로에 지친 여행객들을 위한 이 특별한 칸에서 제가 소개할 때 언제든지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뛰어난 지성과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 칸에서 한국인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뒷정리를 하러 들어갔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봉투에 깔끔하게 수거해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더군요. 다른 여행객들에게서 경험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인 방문객들의 행동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세심할 뿐만 아니라 관대했습니다. 몇몇 분들 중에서는 맛있는 한국 라면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매일 다양한 고객을 응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온다고 들었을 때는 정말 안심이었어요. 한국인 방문객들은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서 일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 혜택을 줘서인가요? 세상이 좁아지고 인터넷이 발달했는지 일부 방문객들은 한국인이라며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씻지 않은 듯한 동양인 남성이 위조 신분증까지 제시하며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했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다른 칸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주로 중국인 관광객인 구경꾼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비슷한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결국 공황장애를 일으켰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의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 여행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해외에 가본 적이 없던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방문객들과의 긍정적인 만남이 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죠.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공항의 효율성과 화장실의 청결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출입국 수속이 유럽이나 이탈리아보다 훨씬 빠르게 되었고 화장실은 잘 관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전 소매치기가 없는 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유럽 어느 나라를 가도 소매치기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하철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현대성에 감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익숙했던 것보다 몇 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열차 도착을 알려주는 전광판부터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까지 모든 것이 현대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서울의 뛰어난 도시 인프라에 놀랐습니다. 지하철은 도시 구석구석에 연결되어 있었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시간표와 노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의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예상치 못한 한국 여행은 놀라운 경험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과 이 새로운 나라 사이의 극적인 차이점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한국 문화와 이탈리아에서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중심부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기차를 타기 위해 도착한 서울역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맛집도 많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익숙했던 아담한 기차역과는 달리 서울역은 거대한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단순한 기차역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춘 듯한 거대한 멀티플렉스였죠. 카페와 레스토랑 그리고 여행객들이 휴대폰으로 무료 WI-파일을 즐길 수 있는 공공 인프라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었죠. 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역 자체가 목적지인 것 같았어요. 보안 검색과 탑승구 통과를 위해 서둘러야 하는 이탈리아 공항과 달리 서울역은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기차역의 편의시설은 이탈리아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울역의 화장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공항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실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을 뿐 아니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하지만 한국의 편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디테일이었습니다. 화장실 내부를 살펴보니 다른 곳에서 경험했던 5성급 화장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결도와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최고 수준의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역을 둘러본 후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 시내로 더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저는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경험했던 길고 답답한 발권 및 탑승 과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는 다음 열차의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여행객들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철 선로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선로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인프라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런 건 없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지하철 차량에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에게 쾌적한 승차감을 보장했습니다. 이 정도의 편안함은 이탈리아 철도에서도 쉽게 제공하지 못하는 사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와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로 나가니 서울의 도시 인프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버스나 지하철로 갈 수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같은 여행객은 스마트폰으로 노선과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내비게이션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서울 교통망의 효율성과 현대성은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무임승차 승객을 관리하느라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았던 이탈리아에서 열차 승무원으로 일하며 겪었던 어려움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즉흥적으로 떠난 한국 여행은 편리하고 질서정연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차이점은 놀라웠고 효율적인 삶의 기술을 터득한 것 같은 이 나라에 끌렸습니다. 한국을 계속 여행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타인, 특히 손님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였습니다. 이러한 존중의 문화는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이어져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비스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저에겐 정말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인과의 모든 만남은 마치 친절과 관대함이 한계를 모르는 그들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가족 소유의 레스토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호기심과 배가 고팠던 저는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모성애가 느껴지는 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 주인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창가 근처의 아늑한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고 메뉴판을 훑어보면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메뉴에는 각기 독특한 맛과 향을 지닌 다양한 한국 전통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식을 처음 접하는 저는 사장님에게 추천 메뉴를 물었습니다. 주인장은 열정적으로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 딱 맞을 것 같은 몇 가지 요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곧 맛있는 한식 요리가 제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고소한 불고기부터 매콤한 김치까지 모든 요리는 즐거운 발견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 식사 경험에 대한 주인의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주인은 제가 식사를 잘 즐기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태도는 제가 레스토랑의 손님이 아니라 집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여행에서 거의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환대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이 요리를 준비하는 데 들어간 정성과 노력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맛은 한국의 풍부한 요리 유산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주인은 진심 어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주인은 작은 선물로 예쁘게 포장된 한국 전통 과자 패키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 만남은 한국인의 따뜻함과 친절을 경험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현지인과의 친근한 대화나 서울 거리에서 만난 행인의 친절한 안내 등 저는 도시 곳곳에 스며든 환대 문화에서 환영받고 포용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열차 승무원으로 일할 때 만났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동과 한국에서 경험한 진정한 친절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문화와 환대에 대한 이러한 성찰이 제 한국 여행의 중심 주제가 되어 이 매력적인 나라와 한국인의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자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안젤라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한 아랍계 외국인이 소리를 칩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먹는다고? 이딴 걸 어떻게 음식이라고 먹냐고. 친구로 보이는 한국 여자는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이었길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바레인에서 사는 바레인 아미르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리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래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불빛과 높은 빌딩의 미로처럼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코로나여서 한국에 오지 못했는데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한 후 저는 낯익은 얼굴이 있는지 열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 제 친한 친구 지연이가 미소를 지으며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친구예요. 제가 K-파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어플로 통해서 만나게 된 친구입니다. 우리는 서로 꼭 껴안았고 우리의 웃음소리가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미르, 한국에 온 걸 환영해.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정은 수다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바레인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시는 활기로 넘쳤고 저는 말로만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리듬과 맥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맛있는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상점, 그리고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해하는 제 모습을 본 지연이는 아미르, 내가 먹어봤으면 하는 게 너무 많아.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요리가 있어. 라고 말했어요. 지연이의 추천이 예상치 못한 모험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서울의 아기자기하고 컬러풀한 카페에 앉자 바레인에는 이런 곳이 없어서 그런지 전 눈이 휘동그레졌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지연이는 인터넷과 영상통화로 만나는 느낌 그대로였어요. 조금 더 빨리 만났었다면 좋았었을 텐데. 지연이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우린 더 빨리 만날 수 있었겠지. 그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내가 먹어봤으면 하는 특별한 요리가 뭐야? 지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깜짝 선물이야. 지금 이야기 안 해줄 거야. 지금껏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음식이니까. 저녁이 되자 지연은 저를 활기찬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신선한 해산물들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음식을 파는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낙지라고 적힌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설렘에 눈이 반짝이는 지연이가 아미르, 이거야, 이거를 먹어봐야 돼. 살아있는 낙지인데. 이게 별미야. 나는 눈을 깜빡이며 살아있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라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쫄깃하고 신선해.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아이디어였지만 지연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알았어. 저는 한숨을 내쉬며 한번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인은 얇게 썬 낙지 촉수가 아직 꿈틀거리는 접시를 건네주었고 참기름이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광경은 매혹적이면서도 약간 공포스러웠어요. 지연은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즐겁게 씹었습니다. 내 차례야. 지연이가 재촉했어요. 전 심호흡을 하며 촉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을 간지럽히는 흡입컵을 느끼며 잠시 망설이다가 입에 넣었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약간 짭짤하며 정말 신선하게 느껴지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제 표정에 지연은 봐, 그렇게 나쁘지 않지? 라며 웃었습니다. 나는 침을 삼키며 여전히 계속 삼키지 못했어요. 이건 독특하네. 결국 삼켜버렸고 전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메스꺼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고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낙지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고민을 들은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미르,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낙지 때문인 것 같아. 나랑 잘 맞지 않았나 봐. 지연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이상하네. 낙지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요리인데 보통 사람들은 낙지를 먹어도 아프지 않은데. 나는 처음이잖아. 우리나라 음식과는 맞지 않은 건가? 라고 신음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분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저는 가벼운 죽으로 아침을 먹으며 지연이에게 전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낙지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연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선 매일 수천 명이 아무 문제 없이 먹잖아요.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럼 뭐였을까?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특이한 음식이었는데 말이지. 지연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뭐 먹어본 적 있어요? 뭔가 특이한 거?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전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경유해서 하루 정도 묵었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도쿄의 공항에서 스시를 먹었어. 아, 결국은 스시 때문이었구나. 전 기억해냈습니다. 맛이 좀 이상했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을 수도 있지. 상한 초밥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 부끄러운 마음에 저는 한숨을 쉬며 내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네. 낙지를 탓하지 말았어야 했어. 지연이 내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괜찮아. 나도 아플 때 가장 최근에 먹은 음식이나 특이한 음식을 탓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안도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지연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친구란 그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낙지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낙지가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고 건강에 정말 좋아. 게다가 오메가3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하죠.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이야. 저는 웃으며 그러는 거 보니까 낙지 홍보대사 같은데?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낙지야 미안해.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즉각적으로 사과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냈으면 난 만족해. 앞으로 더 많은 요리를 함께 먹어보자. 그날 저녁 지연과 저는 그녀의 발코니에 앉아 보석 녹차를 마시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재밌는 모험같이 되어버렸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모든 여행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찻잔을 부딪히며 우정과 이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무수한 모험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나무 간판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고풍스러운 작은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낮은 나무 테이블과 쿠션이 있는 의자가 있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은은한 요리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 맛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팬케이크 같은 건데 아침 식사 같은 음식은 아니야. 보면 알 거야. 두 번째 선물이자 서프라이즈야. 곧 바삭하고 노릇노릇한 팬케이크 접시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팬케이크는 해산물, 어떤 팬케이크는 파, 어떤 팬케이크는 파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제 미각은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맛의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맛있어? 지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까지 먹어본 적 없는 맛이야. 한 입 더 음미했습니다. 배가 부른 지연은 서울의 아름다운 공원 중 한 곳을 산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햇볕이 쨍쨍하고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연을 날리고 커플들은 호숫가에 앉아 오손도손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벚나무 아래 그늘진 곳을 찾았습니다. 부드러운 꽃잎이 흩날리며 우리 주위에 분홍색 카펫을 깔았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만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다음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식 바비큐라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마다 그릴 이 있는 활기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면서 군침이 도는 향이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이는 고기를 굽고 소스에 찍고 신선한 상추잎에 싸는 등 쌈 싸먹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전 입이 작아서 계속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저분하고 재미있으면서도 엄청나게 맛있었어요. 오늘의 모든 일정은 끝나고 전 지연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연의 아파트는 아늑했습니다. 우리는 쿠션과 담요로 둘러싸인 소파에 누웠습니다. 지연이는 요즘 핫한 피식대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저에게 보여주었고 저는 곧 눈물이 흐를 정도로 웃으면서 재밌게 시청했어요. 팝콘은 덤이었어요. 다음 날에도 지연은 저에게 최대한 많은 서울을 보여주기로 했는지 우리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작은 가게를 둘러보고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아름다운 경복궁과 창덕궁, 현대적인 고층 빌딩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코인 노래방에서 지연이 저를 위해 또 한 번의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예전 한국 노래부터 최신 히트곡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무 재밌게 보내서 그런지 목은 쉬어버렸지만 재밌었답니다.
어느새 바레인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영과 저는 아침을 먹으며 연락을 주고받으며 곧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에는 바레인으로 여행 오기로 했거든요. 좀 덥긴 하겠지만 그때 저도 지연이에게 여러 선물을 줄 생각입니다. 아미르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사연 시작할게요. 영국 런던 교외의 캠핑장. 10마리의 들개가 으르렁거리며 갑자기 부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자 흰 하얀색 개가 앞에 나서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사는 메리입니다. 런던은 안개와 이슬비로 뒤덮인 전형적인 도시였습니다. 거리는 젖은 조약돌로 반짝이며 흐린 하늘의 색이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서점에서 일을 막 끝내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랑비로 시작했던 비가 곧 폭우로 변해 저는 비를 홀딱 맞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피부에 닿자 저는 추워졌고 코트를 더 단단히 꽁꽁 싸매고 빠르게 달렸습니다. 구불구불한 거리를 걷다 보니 도시의 소음이 리드미컬하게 내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지름길로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빗소리의 불협화음 속에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절박하게 읊조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원래부터 전 호기심이 많아 제 발걸음을 재촉했고 비에 흠뻑 젖어 쓰러지기 직전에 골판지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뼛속까지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는 강아지가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는 광경이 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았고 코트가 비를 막아주는 임시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근처 건물 아래로 갔습니다. 여분의 스카프로 그를 부드럽게 닦아주었고 그가 제 품에 안기면서 순식간에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 저에게 새로운 동반자를 소개해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에 젖은 이 골목은 우리가 함께한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없는 품종인데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한국 진도에 사는 진돗개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버디를 발견한 지 몇 주가 지났고 버디의 과거에 대한 호기심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버디는 밝지 않고 늘 축 처져 있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오지랖이 많은 저는 버디의 과거를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마이크로칩 발견은 마치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찾은 것 같았고 런던 중심부에 주소가 적혀 있더군요. 그 동네는 좁은 골목길과 희미한 불빛으로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버디와 제가 허름한 집에 다가갔을 때 버디는 괴로워하면서도 익숙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이 깨진 낡은 집에는 섬뜩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피곤한 눈빛에 초췌한 늙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늙은 노인은 음침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들의 집은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빈 술병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트남계 영국인이었는데 이름은 린과 투안 부부였습니다. 버디를 알아본 린은 아직 살아있었구나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투안 아쉬움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우리는 버디를 돌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저희는 항상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들의 무관심이 느껴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의 힘든 생활 때문에 버디를 그저 파란만장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하며 버리기로 결정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버디를 며칠 동안 밖에 가두고 밥도 거의 주지 않았으며 관심을 달라는 버디의 울음소리를 무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밥도 주지 않고 학대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는 게 인간이 맞나 싶었습니다. 버디를 꼭 안아주며 이곳의 차가운 기억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동안 눈물이 앞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그 집은 숨이 막힐 것 같았고 얼른 불안해하는 버디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린과 투안을 잇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은 버디의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버디에게 조용히 약속을 속삭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버디와의 생활은 금세 기쁨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버디의 장난기 가득한 짖는 소리는
저를 반겨주었고 산책은 제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몇 가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러 가자고 불렀는데도 버디가 달려오지 않았어요. 매우 피곤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버디를 발견했죠. 밥도 먹지 않았고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버디는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지도 않았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버디를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실은 다른 반려동물들로 가득 찼지만 버디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제 무릎에 조용히 누워 자기 차례를 기다렸어요. 수의사는 버디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한 후 수의사는 버디가 흔하지 않은 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의사는 버디가 낫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버디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푹신한 침대를 만들어서 버디가 제 곁에 있을 수 있게 했어요. 매일 약을 먹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줬어요. 겁이 났지만 버디는 강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버디는 이미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곧 나아질 거라고, 내가 곁에 있을 거라고 속삭여줬어요. 그 후 몇 주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일과 동물병원 방문, 버디를 돌보는 일 사이에서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청구서는 쌓여만 갔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귀중품을 팔고 추가 근무를 하고 심지어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반려견을 키우는데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충성심의 대가는 화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버디를 위해 지출한 모든 돈과 불면의 밤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버디는 더 강해졌고 결국 기적적인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버디의 건강이 회복되자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공 던지기를 하고 주말에는 시골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버디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이때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친절한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공통된 사랑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어느새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기쁨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아기의 출산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버디는 변화를 감지한 듯 더욱 보호적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커지는 만큼 어려움도 커졌습니다. 항상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버디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버디는 질투의 징후를 보이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반려동물 훈련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희는 버디와 아기가 유대감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했고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더욱더 노력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딸 제인이 태어났을 때 저희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인과 버디의 관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역시 육아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제인에게 관심을 더욱더 쏟을 수밖에 없었고 제인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유타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이에 버디는 종종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버디는 버려졌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집착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너무 지쳐만 갔고 전에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느 날 저녁 제임스와 저는 소파에 지친 채로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버디가 다른 가정에서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버디와 헤어진다는 생각만으로도 괴로웠지만 모두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아는 친절한 지인 부부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족으로서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런던 근교에 있는 곳에 캠핑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은 정말 제 마음과는 다르게 숲과 새들의 지저귐, 흐르는 강물 소리가 좋았고 잠시 동안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버디는 더 행복해 보였고 뛰어놀며 제인과 같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짐을 싸고 있을 때 야생 들개 한 마리가 캠프장으로 다가왔고 의도는 불분명했지만 공격적이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태양 광선이 사라지고 캠프장에 짙은 어스름이 드리워지자 불안한 정적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이 고요함은 멀리서 들려오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의해 갑자기 깨졌습니다. 울창한 숲의 그림자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 십상이 나타나 우리 캠프를 향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초췌하고 사나운 들개 한 무리가 나무숲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들은 모두 굶주림과 절망으로 인한 상처와 고단한 삶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개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섬뜩한 울음소리는 긴장감과 공포로 가득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다른 녀석들보다 덩치가 크고 사나운 리더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며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버디는 저희 앞에 서며 우리와 전진하는 무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의 무게가 그의 눈에서 느껴졌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제인을 꼭 안고 캠핑 장비를 이용해 임시 방벽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와 무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1분 1초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귀를 의심케 하는 포효와 함께 리더가 돌진했고 무리가 뒤따랐습니다. 무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버디는 용감하게 지저대며 리더에게 직접 도전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같았습니다. 덩치 차이도 많이 났을 뿐더러 10마리였으니까요. 2마리는 격렬하게 충돌했고 나머지 무리는 주위를 돌며 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버디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용기를 발휘하여 피하고 꺾고 방어하며 무리를 막아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국의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전 진돗개라는 종을 잘 몰랐으니 역시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수적 우위보다는 의지와 마음의 싸움이었죠. 승산이 없어 보였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밤을 뚫었습니다. 지나가는 트럭의 경적 소리에 무리가 깜짝 놀라 순식간에 혼란이 일어났었고 기회를 포착한 제임스는 비상키트에서 조명탄을 켜서 밝은 빛과 날카로운 소리가 이미 놀란 개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개들은 원래 왔던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여파로 조명탄의 불빛이 캠프를 비추는 가운데 버디는 부상을 입었지만 절뚝거리며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자기 몸집의 10배에 달하는 위협에 맞서 싸운 그의 용기는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웅인 버디 주위에 모여 역경 속에서 맺어진 저희와의 인연은 역시 끊을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캠핑 여행이 끝난 후 우리 가족은 버디의 용기에 감사하고 부상을 걱정하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는 등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는 버디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행히도 버디의 상처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저희 마을로부터 유명해졌었고 모든 사람들이 진돗개 하면 충성심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웃, 친구, 심지어 다른 마을 사람들도 버디 같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저에게 입양 문의도 오고 그랬다니까요. 캠핑 사고는 버디를 우리와 함께 키우기로 한 우리의 결정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지만 동시에 버디에게 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버디가 다른 개들과 안전하게 놀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반려견 친화적인 공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넓은 뒷마당과 개들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시골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버디와 저희에게는 살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새 집에 정착하면서 제인과 버디의 관계가 꽃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인의 첫걸음은 항상 버디에게 향했고 버디와 놀 때는 킥킥거리는 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졌으며 제인이 잠잘 때는 항상 용감한 개 버디가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의 유대감이 깊고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디는 제인의 수호신이 되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제인의 곁을 지켰고 제인은 버디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빗방울이 창문에 툭툭 떨어지자 이제 어린이가 된 제인이 제 무릎에 앉았고 우리는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마다 버디와의 여정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버디를 발견한 날부터 가족 여행까지 모든 추억이 소중했습니다. 제인은 천진난만한 호기심으로 제가 버디를 발견한 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는 인생이 한 바퀴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버디를 만나게 해준 비는 이제 우리의 소중한 추억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인생은 도전과 기쁨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버디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버디는 나이가 들었고 걸음걸이는 조금 느려졌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버디가 제 곁에 누워있을 때 저는 버디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버디, 너는 우리의 기쁨이고 충실한 동반자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사랑과 의리, 그리고 함께 만든 추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